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해설은요, 단순한 고전 문학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또 뼈아픈 비극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할 건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여러분의 도덕적 나침반이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지도 몰라요. 과연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진짜 악당은 누구인지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18세기의 황량한 북극해입니다. 탐험대장 월튼이란 인물이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왔다가 그만 배가 얼음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옴달싹달싹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 멀리 갯썰매 하나가 달아옵니다. 그 위에는 다 죽어가는 어떤 유럽인 남자가 쓰러져 있었죠. 월튼이 그 낯선 이방인을 간신히 구조한 뒤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지옥 같은 얼음판 위를 헤매고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 그러니까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아주 소름 끼치는 대답을 툭 던집니다. 나에게서 도망친 자를 찾기 위해서요. 와, 이 짧고 강렬한 한마디가 우리를 이 거대하고 귀괴한 과거의 이야기 속으로 훅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얼어붙은 북극에서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빅터의 어둡고 파멸적인 고백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튼의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빅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끝없는 얼음 벌판에서 진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쫓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우리는 야망을 쫓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야망에 잡아먹혀 쫓기고 있는 걸까요? 벌써부터 이 처절한 남자에게 약간 연민이 생기지 않나요? 하지만 빅터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빅터가 어떻게 그 끔찍한 강박에 빠져들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순식간이에요. 아름다운 제네바 호숫가에서 뛰놀던 특권층 도련님이 불과 몇 년 만에 부패해가는 시체를 파헤치는 무덤 도굴꾼의 삶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고대 연금술책에 푹 빠졌다가 잉골시타트 대학에 가서는 생명의 근원을 파헤치겠다며 밤낮 없이 납골당과 무덤만 파고들었거든요. 죽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신들의 조각을 꿰매어 붙이던 그는 생명의 진짜 비밀을 발견하고 맙니다. 스스로 신이 된 것 같은 엄청난 오만에 빠진 상태였죠. 자신이 만들어낼 새로운 종족이 자기를 조물주로 떠받들 거라 굳게 믿으면서요. 신의 영역을 침범해 생명의 불꽃을 튀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실험의 결과는 결코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무려 2.4m가 넘는 거대하고 귀괴한 괴물이 노란 눈을 번쩍 뜬 그 순간 빅터는 환희는커녕 뼛속까지 시린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고도 그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둔 채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버리거든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뼈아픈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갓 태어난 자신의 피조물을 단지 너무 흉측하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신짝처럼 내버린 창조주. 여러분, 이 무책임함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괴물을 만든 빅터의 야망에 박수를 쳐야 할까요? 아니면 책임을 회피한 그를 비난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반대로 휙 돌려볼게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피조물, 괴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이 근명한 대비입니다. 빅터는 아주 유복하고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잖아요. 반면 괴물은 세상에 눈을 뜨자마자 그 어떤 보살핌도 없이 말 그대로 완벽한 고독과 끔찍한 고통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비명을 듣고 쫓겨나고 공격받으면서요. 자, 둘 중 누구의 상황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불쌍한 괴물은 외딴 오두막에 숨어 지내면서 몰래 인간들의 따뜻한 일상을 훔쳐봅니다. 어깨 너머로 스스로 말과 글까지 깨우치고요. 어떻게든 이 인류라는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심지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건 사람들의 끔찍한 폭력과 총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빅터가 떨어뜨린 일기장을 읽고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조차 자기를 괴물이라 혐오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맙니다. 나는 원래 선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참함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 괴물의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그토록 원했던 사랑이 철저한 혐오로 돌아오자 괴물 내면의 그 순수한 선량함은 창조주를 향한 맹렬한 복수심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빅터의 어린 동생 윌리엄을 목졸라 살해하면서 그 끔찍한 복수의 서막을 올리죠. 이쯤 되면 무리도 멈칫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문이 쾅 닫히고 숨만 쉬어도 혐오의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괴물 마음속에 자라난 이 괴물 같은 분노를 오로지 괴물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살인을 저지른 괴물이 밉다가도 그가 겪은 절망을 생각하면 한없이 연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생의 죽음 이후 비극은 더욱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번개가 내리치는 폭풍호 속에서 거대한 악마의 실루엣을 봤던 빅터는 마침내 알프스의 그 차갑고 웅장한 빙하 한가운데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괴물이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덤벼드는 게 아니라 얼음장같이 차갑고 엄청나게 높은 지성으로 빅터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괴물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는데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쫓아내 타락한 천사로 만들었다고요. 나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된 인류를 도대체 내가 왜 불쌍히 여겨야 하냐고 묻는데 와, 이 대사를 들으면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죠? 괴물의 말이 너무 논리적이라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두 사람의 팽팽한 논리가 정면 충돌합니다. 괴물은 나와 똑같이 흉측한 외모를 가진 짝을 딱 하나만 만들어달라. 그럼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다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반면 빅터는 안 돼. 너희들이 번식해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악마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며 끔찍한 공포에 떨죠. 여러분이 만약 빅터라면 이 미치도록 난감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빅터는 결국 괴물의 협박에 못 이겨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시작하지만 곧 참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괴물의 짝이 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상상에 짓눌린 빅터는 괴물이 두 눈 뜨고 지켜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반쯤 완성된 여성 피조물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괴물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거죠. 완전히 미쳐버린 괴물은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기억해라, 네 결혼식 밤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 예고대로 괴물은 빅터의 절친한 친구 클레르발과 빅터가 너무나 사랑했던 신부 엘리자베스까지 잔혹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감정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빅터는 인류를 악마의 종족으로부터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약속을 깼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고 말았잖아요. 이 지옥 같은 연쇄살인의 책임은 끝까지 이기적이었던 창조주 빅터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무자비하게 피를 묻힌 괴굴에게 묻는 게 맞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빅터에게 남은 건 이제 단 하나, 지독한 복수심뿐이었습니다. 빅터는 괴물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 세계를 떠들며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바로 그 북극의 얼음배 위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요. 빅터의 싸늘한 주검을 찾아온 괴물은 복수에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오열을 터뜨리며 이 북극의 끝에서 스스로 몸을 불태워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맹세하죠. 자신을 세상에 존재하게 했던 유일한 끈이 사라졌으니까요. 괴물이 그 뗏목을 타고 끝없는 얼음과 어둠 속으로 쓸쓸히 표류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 이 해설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끝없이 반복된 야망과 버림받음의 굴레 속에서 도대체 누가 진짜 희생자이고 누가 진짜 괴물일까요? 생명을 지어내고도 책임지지 않은 빅터일까요? 철저한 외면 속의 살인마가 되어버린 괴물일까요? 오늘 밤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